만약에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할 사무엘 베케트가 바로 평생 이 질문과 씨름했던 작가입니다. 베케트는요, 우리한테 쉬운 답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불편한 진실 속으로 우리를 그냥 확 끌어당기죠. 자, 지금부터 그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가 뭘 발견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베케트 철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을 때의 그 절망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하는 그 절박함, 이 두 가지 감정이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베케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베케트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세운 가장 중요한 기둥, 바로 부조리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게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여기서 베케트가 말하는 부조리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건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는 이 어긋남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텅 빈 하늘에 대고 도대체 왜? 라고 소리치는데 돌아오는 건 침묵뿐인 것 같은, 바로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인 거죠. 당시 다른 실존주의 철학자들, 사르트르나 카뮤 같은 사람들은 이런 부조리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라, 세상에 맞서 싸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든 희망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베케트는 달랐습니다. 그 어떤 희망이나 위로도 아주 단호하게 거부해요. 그의 인물들은 무슨 영웅처럼 저항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합니다.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이요. 그럼 베케트는 그냥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했던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노력하면 다 잘 될 거야 라던가 모든 일엔 다 뜻이 있어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만들어낸 그런 달콤한 이야기들을 싹 걷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비에 남는 게 뭔지 맨눈으로 똑바로 보려고 했던 거죠. 이게 바로 베케트의 지독할 정도로 정직한 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숭고한 인내나 희망에 대한 게 전혀 아니에요. 더 이상 나아갈 이유가 정말 단 하나도 없을 때조차 우리의 삶은 그냥 계속된다는 그 냉혹한 사실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삶의 의미라는 단단한 땅이 발밑에서 꺼져버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베케트의 세계에서 언어는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아니에요. 그냥 견딜 수 없는 침묵과 텅 빈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소음에 불과해집니다. 이 대사가 정말 핵심을 찌르는데요. 베케트의 인물들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떠드는지 정확히 보여주죠. 서로 깊이 소통하려고? 아니에요. 그저 이 끔찍한 침묵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릴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든 말을 막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케트는 우리의 시간 감각마저 완전히 해체해버립니다. 과거가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가 미래로 나아간다는 이 상식적인 생각 말이죠. 그의 작품들 속에서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예를 들어 고도를 기다리며에서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그냥 끝없이 반복되고요. 엔드게임에서는 세상의 종말이 오지도 않은 채로 그냥 멈춰 있을 뿐이죠. 시간은 더 이상 흐르는 강이 아니라 우리를 가두고 짓누르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베케트는 나라는 존재, 즉 변하지 않는 어떤 단단한 자아가 있다는 생각마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의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매 순간 흘러가고 변하는 기억과 생각의 파편들을 잠시 걸어모은 것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그의 인물들은 종종 자기가 누구인지 까먹고 심지어 자기가 진짜 존재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해요. 어쩌면 나라는 이 단단한 정체성 역시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일시적인 이야기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의미, 언어, 시간, 자아까지 다 무너져 내린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제 우리의 몸과 타인과의 관계라는 가장 본질적인 경험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케트에게 우리 몸은 자유로운 정신을 담는 그릇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늙고 병들고 결국엔 썩어 없어지는 감옥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라는 한계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지극히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그의 인물들은요, 희한하게도 함께 있을 때조차 아주 깊이 혼자입니다.
관계라는 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켜 줄 수는 있어도 그 근본적인 고독을 없애주지는 못하는 거죠. 고도를 기다리며의 두 주인공을 보세요. 평생을 같이 보내지만 서로의 말을 제대로 듣는 법이 없어요. 엔드게임의 인물들은 서로에게 기생하며 살아가지만 거기엔 어떤 진정한 교감도 없죠. 베케트의 세계에서 관계란 서로의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임시 방편일 뿐, 한 존재가 다른 존재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기적 같은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세상이 정말 이렇다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죠? 왜 선하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암울한 세계관 속에서 선함이나 연민 같은 가치들이 과연 설 자리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역설이 등장합니다. 만약 세상이 이렇게나 무의미하고 표현조차 불가능하다면 베케트는 대체 왜 평생을 바쳐서 글을 썼을까요? 이건 그냥 베케트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예술이 과연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베케트의 예술은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무것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그 실패의 자취를 보여주는 예술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예술을 통한 가장 정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의 예술적 방법은 그냥 스타일이 아니에요. 무대를 텅 비우고 인물들의 말을 줄이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시키잖아요. 이건 의미 없음을 말로 설명하는 대신에 관객이 직접 온몸으로 느끼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의 철학이 무대 위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방식인 거죠. 자, 이제 맨 처음 봤던 그 문장이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올 겁니다. 이건 성공할 희망도 구원받을 가능성도 없이 그저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표현해야만 하는 예술가의 숙명 같은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실패할 걸 알면서도 계속 시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케트가 발견한 예술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결국 베케트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달콤한 거짓말, 편안한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고통스럽더라도 이 혹독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 중에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